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고 들어올 때 나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다. 손에 잡히는 건 칼이었고 눈앞에는 쌓여있는 채소와 고기 그리고 새 아이의 도시락 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되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반찬 간단하게 해주세요. 애들 늦겠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온 순간 내 손끝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간단하게?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몇십 년 동안 하루라도 성의 없이 밥상을 차린 적이 있었던가. 나는 웃는 듯 그러나 웃지 못한 얼굴로 대꾸했다. 그래 알았다. 짧은 대답 뒤에 남은 건 허탈한 숨뿐이었다. 밥상은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모양으로 차려져야 했다. 늦으면 불평이었고 빨라서도 안 됐다. 나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정확히 움직이는 시계 태엽 같았다. 도시락을 싼 뒤 식탁에 올려놓으니 아이들이 하나, 둘 졸린 눈을 비비며 내려왔다. 할머니, 계란말이 또 해주셨네요. 손녀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잠시 풀렸다. 그 한마디 칭찬이 내가 버티는 이유 같았다. 그러나 곧 이어진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시 날 깔아앉혔다. 어머니, 오늘 청소는 꼭 창틀까지 해주세요. 먼지가 많아서 애들 건강에 안 좋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내 집인데, 내 손으로 사들인 집인데 언제부터 이 집에서 나는 청소부가 되었을까?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하셨어요? 이번엔 아들 현우의 목소리였다. 30 중반이 된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내 곁을 지켜주던 아이가 이제는 아내의 말투를 빌려 내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뻗어나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아침인데도 이상하게 눈가가 시큰거렸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일까? 구독, 좋아요는 지친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충격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점심 무렵 나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 앞 슈퍼로 향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깨끗이 씻어 널어둔 걸레가 아직 축축이 젖어 있었다. 남들은 이 나이에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을 나가며 노년을 즐긴다는데 나는 여전히 주부처럼 장을 보고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어머니, 오실 때 두부 사오세요. 애들이 된장찌개 좋아하니까요. 출발하려는 내 등을 향해 며느리 수진이가 던진 말, 그 속에 담긴 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였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알았다. 가게에서 두부를 고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 이름은 무엇이었나? 동네 아주머니들도 나를 현우 엄마라고 불렀고 며느리는 어머니라고만 불렀다.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는 것 같았다. 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집 정말 넓다 수진아. 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며느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나는 신발을 벗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수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휴, 뭐 그냥 계시는 거죠. 근데 가끔은 답답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마치 벽장 속에 숨어들은 도둑처럼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로 서 있었다. 내가? 답답한 존재라고? 이 집을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손이 갈라져도 밥상을 차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던 내가? 나는 그저 불필요한 짐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저녁상을 치우고 방에 들어와 불을 끄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다. 남편 떠난 뒤 남의 집 청소하며 남의 아이 키워주며 쌀 한 톨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가장 작은 방, 창문 하나 제대로 열리지 않는 방에 갇혀 산다. 문득 내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며칠 뒤 내 몸이 심하게 무너졌다. 허리가 도저히 펴지지 않아 의자에 앉는 것도 잠시 걷는 것도 힘들었다.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려가며 뼈마디마다 불길 같은 통증이 몰려왔다.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아들 현우가 무심히 말하더니 곧바로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그러면 저녁은 누가 해요? 그 순간 숨이 막혀왔다. 내 건강보다 먼저 떠올린 게 저녁밥이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나
밥을 하는 사람일 뿐 누구의 보호자도 아니었다. 며느리 수지는 덧붙였다. 어머니, 저녁만 간단히 해주시면 돼요. 국에 밥만 말아주셔도 되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열이 펄펄 끓고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도 그들의 눈엔 오직 밥상만 보였다. 며칠 후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이라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적어도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만큼은 나는 청소도 밥상도 미룰 수 있지 않을까? 수술 당일 나는 혼자 병원에 입원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없어요. 괜찮아요. 혼자 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본 채 나는 마취에 잠겨들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번갈아 지켜주고 있었는데 내 곁에는 그 흔한 물 한 컵 건네줄 사람조차 없었다. 내가 정말 혼자구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눈물만 흘렀다. 며칠 후 퇴원하는 날 힘겹게 몸을 일으켜 택시에 올랐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한마디가 내 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언제든 부려먹을 수 있는 무료 가정부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수술 자국이 채 아물기도 전에 나는 다시 걸레를 들고 있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통증이 전해져 오지만 며느리의 눈초리는 내게 쉴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러자 며느리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대답했다. 그럼 한 달 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요?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건 결국 돈이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는 돈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며칠 뒤 우연히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고 말았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아.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아들 현우가 낮게 대답했다. 그러게 친구들도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고.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자유로울 텐데. 그러니까 요양원 얘기해 본 거잖아요.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던데.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귀가 먹먹해져.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요양원? 내가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나는 이제 내쫓길 신세란 말인가.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은 여행 얘기를 꺼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려고요. 한 일주일 정도. 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그러자 수진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럼 나는 30년을 함께 살았던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눈물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됐다. 충분히 참았다. 더는 이 집에 매달리지 말자.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아침 집안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으로 거실엔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온통 아이들 음료수, 요구르트, 며느리가 즐겨 먹는 샐러드뿐이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고등어 한 토막, 된장 한 숟갈조차 없었다. 거실 소파에는 내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언제나 끝자리, 그것도 등이 불편한 자리에만 앉아야 했다. 이 집의 주인인 내가 구석에 몰린 손님 신세였던 것이다. 나는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오후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파트 하나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입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직원이 찾아와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관리 상태가 참 좋네요. 어르신께서 정성껏 지키신 게 티가 납니다. 요즘 이 동네는 재건축 이야기도 있어 금방 팔릴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팔아주세요. 직원은 조심스레 물었다.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바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제 집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후련했다. 70평생 내 힘으로 스스로 내린 가장 큰 결정이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는다. 이제는 나로 살아간다. 이틀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매수자가 벌써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인데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나는 약속된 시간에 집을 내어주었다. 젊은 부부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감탄을 내뱉었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정이 느껴져요.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네, 여기는 제가 평생 가꿔온 집이에요. 그럼 할머니께서 행복하게 사셨겠네요. 그 말에 목구멍이 메어왔다. 행복?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른다. 아들과 손주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행복이 다 착각이었음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계약금을 손에 쥐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또 세워졌다. 이제 진짜 떠날 수 있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가려고 해. 울진? 갑자기 왜?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경희는 잠시 말을 잃더니 곧 단호하게 대답했다. 잘했어. 순이야, 드디어 내가 너답게 사는 거네.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있는데 집 하나 알아봐 줄게. 그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곁에 있어준 사람은 결국 가족이 아닌 친구였다. 며칠 뒤 나는 작은 박스 몇 개만 남겨두고 짐을 정리했다. 내 물건이라고 해봤자 오래된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손때 묻은 그릇 몇 개뿐이었다. 30년 넘게 산 집인데 내 소유물은 고작 이 정도였다. 거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아들 가족이 웃고 떠들던 자리, 내가 밥상을 차리던 자리, 손주들이 뛰놀던 자리,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잘했다. 순이야,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야.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나는 이미 짐을 모두 정리해 놓은 상태였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박스들이 집 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집 이 모양이에요? 수진이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다.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갈 거다. 순간 아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판 거예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집 팔았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제야 내 안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터져나왔다. 알아서 해라.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하던 대로. 현우는 허둥지둥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 했잖니?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됐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가 언제 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했다고 그러세요? 그럼 요양원 얘기는 뭐냐? 나보고 청소 매일 하고 빨래 따로 하고 저녁 6시 정각에 밥 차리라고 했던 건 다 뭐였는데? 순간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다. 그제야 스스로 했던 말들을 떠올린 듯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고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다. 너희는 여기 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니? 현우가 더듬으며 대답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 그게 감사냐? 요양원 보냈자고 하던 게 감사야?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너희는 왜 오지도 않았니? 내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억눌러온 울분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늦었다. 난 내일 이 집을 떠난다. 그리고 너희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빼라. 그날 새 주인이 들어온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수진이 소리쳤다.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피식 웃었다. 갈 데가 없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왔잖아. 수진이 내 친정도 있지 않니? 나도 이 나이에 새 출발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가 있니?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억눌린 분노가 한꺼번에 풀려나갔다. 마음이 뻥 뚫린 듯 시원한 바람이 가슴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손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정말 울진으로 가요? 그래, 이제부터는 거기서 살 거야. 아이들의 눈에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이 아이들에게도 할머니는 늘 집에 있는 사람, 당연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도 알게 해줘야 했다. 할머니도 하나의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수진이 다시 끼어들었다. 갑자기 나가시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이들 생각?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아이들 핑계로 날 부려먹은 건 너희였지. 정작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했던 건 나였어. 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도 너희 인생에서도 벗어난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10수년 동안 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졌다.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잘했다. 순이야, 이제 내 인생을 되찾아라. 이사 당일 새벽 5시가 되자 눈이 절로 떠졌다. 평생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던 습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천천히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앉았다. 아무도 챙겨줄 필요 없는 아침 작게 중얼거리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아침을 맞이한 것이다. 7시가 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다. 내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작은 박스 몇 개, 오래된 장롱 하나, 달아빠진 이불 2채. 직원들이 놀란 듯 말했다. 할머니, 짐이 정말 적으시네요. 30년을 사셨다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위해 산 건 하나도 없으니까. 순간 목이 메어왔다. 정말 그랬다. 내가 가진 건 모두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짐을 트럭에 실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훑어보았다. 거실, 부엌, 아이들이 뛰놀던 방. 30년 동안 내 땀과 눈물이 배어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쉬움은 없었다. 오히려 감옥을 벗어난 죄수가 자유를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현우와 수지는 여전히 짐을 싸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연락은 하마 다시는 안 돌아오실 거예요? 그럴 거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니까. 손주들이 울먹이며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나는 그 작은 어깨를 다독이며 속으로만 말했다.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지.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집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속삭였다. 잘 가라. 지난 날들아, 이제 나는 진짜 자유다. 3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울진은 바닷바람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짭조름한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다. 경희가 마련해준 작은 집은 아담했지만 아늑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 팔을 벌리며 속으로 외쳤다. 드디어 내 집이다. 정말 내 집 짐을 풀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경희가 미리 챙겨 넣어둔 음식들이 가득했다.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내 말에 경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친구 된 게 몇 년인데 그런 말은 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 알았지?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인사를 건네던 낮의 일도 떠올랐다. 여기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내 대답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멋지시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한때는 이름 없는 존재였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현우가 울진까지 찾아왔다. 수척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자 마음 한쪽이 저려왔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는 담담히 차를 내주며 대답했다. 이제 알았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현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저희가 여기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피식 웃었다. 아직도 모르니?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날 저녁 아들을 위해 내가 담근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현우는 밥을 2그릇이나 비우며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그 맛을 기억해줘서 다행이다. 창밖에 붉게 물든 노을이 번져 있었다.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순이야, 이제 고생 끝났다. 남은 시간은 너를 위해 살아라. 70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던 내가 드디어 내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다.